안녕하세요. 경영학개론 이제는 이제 3부 각 기능별 활동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차피 이제 가장 그 시험하고 관련돼 있는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각각 인적자원 관리 안에서도 그 각각의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인사관리, 인적자원 관리 이제 전반적인 그 개관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오늘 제가 지금 이거 녹음하고 있기 전에 어제 한번 녹음을 했어요. 근데 새벽 한 1시 막 이제 하다 보니까 졸았나봐요. 말도 되게 느리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좀 깜박깜박한 것 같고 뭐 이렇게 횡설수설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번 검토해 보려고 듣다가 도저히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녹음을 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인적자원 관리 기초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적자원 관리가 이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이걸 먼저 보면 초반에는 인사관리에 이제 태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1930년대까지이고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많이 늦었잖아요. 그래서 60, 70년대가 이제 여기에 좀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이고, 그리고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라는 게 산업화가 되고 나서 노동 착취가 엄청나게 이제 심해졌죠. 산업화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면서 뭔가 이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뭐 억압과 착취 이런 게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를 뭔가 이렇게 규율해야 되는 필요성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노동관계법이 제정이 됐고, 또 경영 측면에서는 경영 측면대로 뭔가 그 과거처럼 막 이렇게 눌러서 해결할 게 아니라 뭔가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거를 제대로 측정하고 이 사람들이 가장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럴 필요성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테일러부터 시작했던 과학적 관리 기법이 이제 요 시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요 당시에 그러면은 인사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주로 이 근로자들의 어떤 복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복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이 강했죠. 그래서 인사에 대한 기록, 이 사람이 일을 얼마나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얼마를 줘야 되고, 그런 문서 관리, 그 다음에 채용, 보상,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이제 많았다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 시기에 인사관리라고 하는, 이게 이제 피플 매니지먼트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미국은 이제 40에서 70년대, 그리고 한국은 80년대 시기에 이제 인사관리가 약간 더 뭐랄까 본격적인 인사관리의 형태로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배경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시기였고,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이 커졌어요. 그리고 노동관계법이 이제 정비가 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노조가 이제 자기 목소리를 막 내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사의 역할이 이제 각각의 개별적인 인사의 기능들이 이제 강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채용은 채용대로, 그 다음에 개발은 개발대로, 그 다음에 평가나 보상,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역할별로 이제 자기 그 역할들이 이제 점차 이제 강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거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체계화되기 시작했고, 인사부서가 전문화되고, 또 노사관계의 비중이 점차 늘어났던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점차 기업에서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중요성이 이제 점차 강화되기 시작한 시기가 미국은 이제 7, 80년대, 우리나라는 이제 90년대에 사람의 중요성이 이제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이제 인적자원 관리의 시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경은 경쟁이 점차 심화가 됐어요. 이게 국내에서의 경쟁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해외와의 대외적인 경쟁들이 이제 많이 강화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쟁을 이제 뭔가 뚫고 가려고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의 어떤 창의성이나 이런 게 이제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뭐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대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어떤 사람의 가치를 더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한 이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도 상당히 이제 다양화졌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제조업 중심의 그런 노동시장이 아니라 뭐 서비스업이나 그리고 그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인사의 역할은 점차 인사부서의 역할이 이제 강화가 된 거죠. 요 노동시장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인사의 역할이 강화됐고 또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개발해야 되고 그 역량을 키워줘야 되고 그런 인사부서의 그 기능들이 점차 확대되고 강화될 수밖에 이제 없었던 거예요.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이 강조됐다. 그리고 인사부서가 독립적인 기능을 이제 수행하게 됐죠. 그렇지만 요 당시까지만 해도 전략적인 측면과 인사는 이제 별개로 좀 봤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 뒤에 나타난 게 이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의 시기입니다. HRM, SHRM이죠. 그러니까 스트래티직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그래서 미국은 8, 90년대, 우리나라 2000년 이후에 인사와 전략이 이제 결합이 되기 시작한 거죠. 배경은 세계화, 그리고 경쟁이 더 심화됐어요. 무한 경쟁의 시기가 됐고, 이 경영 환경이 과거에는 상당히 긴 텀으로 바뀌던 것이 이 텀이 좁아졌어요. 환경 변화가 되게 막 급작하게 변하다 보니까 뭔가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인사 관리도 이제 그런 전략과 연계해서 같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또 이제 전략에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이제 점차 강화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기계를 설치해 놓고 뭔가 이제 그 기술이 바뀌었거나 하면 그 기계를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바뀐 환경에 금방금방 적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빠른 인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쉽게 대응하기 위해서 사람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도래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의 역할이 인적 자원을 경쟁력의 어떤 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인적 자원을 더 개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했고 기업 전략과 인사 전략이 서로가 이제 적합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제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사 기능 간의 통합이 더 강조가 된 거죠. 과거에는 채용은 채용만 잘하고 보상은 보상만 잘해주면 됐는데 이제는 채용과 평가와 보상과 뭐 방출 그리고 종업원들의 관리 활동 이런 것들이 더 짜임새 있게 이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게 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인사부서가 전략의 어떤 파트너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인사는 과거의 단순 기능부터 점차 이렇게 정교화되고 뭔가 전략적으로 이제 변해왔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에서의 관리 방식이 초기에는 산업화 시기에는 주로 이제 관료적이고 통제적인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많았다라고 하면 점차 이후 시간이 지나오면서 점차 이제 자율적인 경영을 하는 이제 이런 관리 방식으로 많이 이제 바뀌게 됐다. 결국 자율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종업원들의 능력치나 이런 게 훨씬 더 높아져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인적자원 관리의 개념은 무엇이고 목표와 방침은 무엇이냐. 자, 인적자원 관리는요. 여기 보시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그러니까 인적자원 관리는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사기업이라고 하면 뭐 이윤 창출을 위해서 뭐 공공기업이라고 하면 그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인적자원을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퇴출, 뭐 퇴직하는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뭔가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을 뽑고 기르고 평가해서 보상해주고 뭐 그 사람들의 어떤 뭐
그 부적절한 인원들을 걸러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요걸 관리화라고 하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지금 녹음하는 때가 한참 오래돼서 뭐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즉 그 인적자원의 이런 기능적인 활동들을 관리적으로 하는 그런 체계가 인적자원 관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즘의 인적자원 관리의 목표, 이념, 방침은 현대 인적자원 관리의 목표는 생산성과 인간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도 잘 내고, 그리고 그 안에 종업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인간적인 가치, 이런 것들도 존중해 주면서 이걸 잘 조화를 해서 노동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QWL이라고 하죠. 퀄리티 오브 워킹 라이프. 이 노동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적자원 관리의 목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관리 이념이라고 하는 것, 즉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Y이론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 Y이론이라는 건요, 그 X이론은 사람은 되게 통제받기 좋아하고 수동적인 존재다. 그래서 되게 막 쥐어짜고 막 관리하고 이래야 된다라는 거고, Y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창의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뭐 조건만 갖춰진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다 라는 건데, 인사관리를 할 때는 종업원들에 대해서 이 Y이론적인 관점, 즉 종업원들은 회사가 조건만 잘 갖춰주면 자기 스스로 일을 잘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믿고, 뭔가 이제 그 사람들의 일을 맡기는, 그리고 이제 맡길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길러내고 육성해주는,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념들이 구체화된 원칙과 방향, 그러니까 그런 Y론적인 이념, 원칙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인적자원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어우러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적자원 관리의 내용을 보시면요, 인적자원 관리는 전반적으로요, 확보부터 개발하고 평가해서 보상하고 종업원들을 유지시키고 방출시키는 이런 각각의 기능들이 모두 다 계획과 실행과 어떤 통제, 평가, 요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확보는 확보대로 이 PDS 사이클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개발은 개발대로 PDS 사이클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각각의 영향을 주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확보 측면에선 계획 단계에서 인력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그래서 인원이 만약에 모자란다, 우리가 수요가 더 많다 그러면은 실행 단계에서 넘어가서 이제 모집과 선발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모집을 잘 했는지, 그리고 선발을 잘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다시 이제 계획을 세우고, 뭐 이제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개발 단계에서는 계획 단계에서는 종업원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가 있는데 거기에 종업원들이 얼마나 능력이 갖춰져 있는지를 봐서 얼마만큼의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종업원들은 어떤 경력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회사가 필요한 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종업원들의 경력을 개발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 이제 실행 단계에서는 이제 교육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경력 개발을 위해서 이동시키고 승진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 분석과 만족도 분석,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거고요. 보상도 종업원들의 이제 보상에 대한 욕구가 어떤 욕구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실행 단계에서는 그 보상의 어떤 수준을 얼마나 할 건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종업원들한테 이 보상을 해줄 건지, 그리고 임금 외에 복리후생은 어떤 걸 가져갈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실행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보상 수준이 얼마나 적정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임금 시스템이 얼마나 공정한지, 그리고 복리후생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다시 이제 이 활동들의 반영을 하면 될 거고요. 유지 단계에서도 종업원들의
개인적인 욕구, 목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뭐 노사관리 측면에서는 노사관계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실행 단계에서는 종업원들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어떻게 모티베이션 시킬 건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모티베이션 시킬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안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노무관리 측면에서 단체 교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모티베이션을 통해서 종업원들의 사기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산업 안전 활동을 통해서 산재의 정도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그리고 단체 교섭의 결과가 얼마나 이제 잘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방출 측면에서도 종업원들을 내보내기 전에는 계획 단계에서 이제 그 기업의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비자발적 이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수요가 보다 공급이 더 많다 그러면 이제 이제는 좀 종업원들을 좀 이렇게 속아낼 필요가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좀 찾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자발적 이직이 이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종업원들이 자꾸 나간다 그러면은 왜 나가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실행 단계에서 인력 감축 활동들을 하게 되고, 또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는 이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좀 세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제 요런 각각의 사이클로 모든 기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적자원관리의 환경적인 측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인적자원관리의 환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직에서 인적자원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요인들이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조직의 내부에 있는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외부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이 인적자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요인들, 외부적인 환경들이 뭐가 있을까? 뭐 다양한 게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경제적인 환경, 그러니까 경제 환경이 점차 글로벌화되고 있으니까 인적자원 관리도 글로벌화에 맞춰서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채용을 과거에는 국내 인원으로만 했는데 해외 사업장에 이제 자꾸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해외 거점을 생산 기지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인종의 종업원들이 이제 채용해야 될 필요성들이 생기는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또 그러다 보면 뭔가 보상도 우리와도 좀 다른 시스템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 인종 갈등이나 이런 게 그 종업원들 사이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과제들이 이제 인적자원 관리에 이제 생겨나더라. 그리고 지식 기반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과거에 이제 우리가 종업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뭐 이랬던 부분들이 이제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하게 되면서 과거에 주요했던 어떤 그 인력의 개발 그 과목들,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될 필요성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경제 환경이 바뀔수록 그거에 맞춰서 인적자원 관리의 내용들도 바뀔 수밖에 없더라. 기술적인 측면은, 자,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게 뭔가 이제 기술 환경 측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기술이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재택근무가 가능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 이제 사업장에 나와서 일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점차 알아서 재택근무하고 유연적인 근무가 가능해지고, 이제 이런 것들에 맞춘 인사관리가 또 필요하게 될 거고요. 또 이 디지털 혁명을 통해서 종업원들이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어떤 제도나 이런 거에 수용을 하는, 따라오는 이런 존재였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본인들의 이제 의견들이 반대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걸 인사에 반영할 거냐, 이런 과제들도 많이 생기고요. 사회문화 측면에서는 점차 개인주의화되고 다원주의화되고, 일과 가정의 어떤 조화를 추구하고 윤리가 강조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인적자원 관리에 어떤 그 반영이 되면서 인적자원 관리의 내용을 바꾸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인적자원 관리의 그 특성들이 이제 또 부각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에서도 이제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인사관리의 내용이 또 바뀌어야겠죠. 고령화,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뭐 나이가 많아진다, 뭐 고령화된다, 젊은 사람들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정년을 좀 늘릴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고령화된 사람들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보수 교육도 이제 필요해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정년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그 단시간 근로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성이 점차 늘어나고 이제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의 참여가 증가된다. 그러면 기업은 그 여성들이 그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뭔가 인사관리의 어떤 체계도 좀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고학력화, 뭐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노동시장 구성의 다양화, 뭐 이동의 증가. 이동의 증가라고 하는 부분은 경력의 이제 활용이 많아지는 거죠. 경력 사원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이 기존에 처음부터 입사했던 사람하고 경력으로 들어온 사람들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이냐, 그리고 경력 사원들이 어떻게 쉽게 조직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할 것이냐, 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인사관리의 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비정규직이 증가한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어떤 노무관리나 이런 것도 어떻게 바뀔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법과 제도가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인사관리 내용도 바뀌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노조도 조직, 기업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노조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어떻게 뭐 산별 노조냐 아니면 뭐 기업 노조냐, 이거에 따라서 뭐 교섭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지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가장 크게 이제 많이 영향받는 게 이 조직의 어떤 전략과 목표예요. 근데 전략과 목표 이전에 조직에서 이런 전략과 목표를 세우는 거는 이 조직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 전략이라고 하는 게 원래 주변 상황들을 분석해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뭔가 이제 방어형이다. 그래서 이미 성장할 대로 성장했고 이제는 그 안정화된, 그래서 그 막 뭔가 투자하고 새로운 걸 막 시도하고 이런 것보다는 여기서 안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수익을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뭔가 성장하려고 하는 한참 이제 성장 기로에 있는 이런 기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어떤 채용이나 보상 이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뭐 연공적인 내용 뭐 그런 식으로 보상 제도가 이제 이루어질 필요가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혁신형이다. 우리는 막 새롭게 뭔가를 개발해서 막 나아가려고 한다 이러면은 좀 파격적인 보상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우수 인재를 외부에서 이제 영입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좀 많아질 거고. 그래서 방어형이면 주로 이제 그 공채 중심의 그런 게 많을 거고, 혁신형이면 우수 인재를 중간에 이제 경력으로 많이 영입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많이 운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직의 라이프 사이클, 도입기냐, 성장기냐, 성숙기냐, 쇠퇴기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운영 방식이 바뀌겠죠. 인사 운영 방식이. 도입기라고 하면 뭔가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니까 뭔가 가족적인 분위기, 그리고 뭐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장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면, 성숙기 정도 되면은 이제 뭔가 이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좀 이렇게 체계화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지배구조에 따라서도 이제 인사는 많이 영향을 받죠. 독일처럼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어떤 인사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될 거고요. 뭐 일본의 어떤 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체제, 뭐 종신고용의 전통,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기업에서 이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기업의 그 어떤 경영의 주체가 누구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인사관리의 내용들이 이제 바뀔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최고경영자 인사 철학이 무엇이냐. 그래서 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일하고 월급 주면 돼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좀 키워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회사의 그 조직의 어떤 인사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조직 규모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도 인사관리의 내용들이 많이 이제 바뀔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인적자원관리 환경은 외부 환경으로 다양한 것들이 있고, 내부 환경으로 뭐 이런 그 조직 내부의 어떤 전략이나 목표, 조직의 어떤 상황, 처지, 지배구조, 뭐 최고경영자의 어떤 스타일, 인사 철학, 조직의 규모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사라고 하는 게 일,
인사라고 하는 게 사람의 인자, 일사자잖아요. 그래서 직무, 사람과 일, 뭐 이렇게 있는데, 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직무를 중심으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본격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걸 보기 이전에 일단 직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이 직무는 어떻게 관리되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